대법원 2022년 6월 7일자 2022-534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극. 법률 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 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권한인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한 다음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화해 권고 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 취소 서류라는 이유로 을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화해 권고 결정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17다 247848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 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적극.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소멸 기간은 제척 기간에 해당한다. 2.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 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고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민법 제184조 제1항. 한편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는 채무 이행을 면하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 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1년의 제소 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해상 운송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 운송에 관한 분쟁 가운데는 단기간 내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18-228-462 등 판결 사건명 영업양도 무효 확인 등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 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18-262-653 판결 사건명 임금 1.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의 범위 및 여기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 시설의 관리, 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 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고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 보수 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학교 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학교 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기간, 급여, 근무 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전문. 학교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 보수 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 3. 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 보수 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이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 보수 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 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 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지위를 남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 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위와 같은 보수 지급 기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갑 학교 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성과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 기준이 교원의 인사,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20-2008-99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9일 선고 2014도 6992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둘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하여 민사책임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 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셋째,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사회 질서나 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넷째, 대법원 2014도 6992 전원 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6월 9일자 2022-538 결정 사건명 청산인의 선임 비송사건 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 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급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비송사건 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 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 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 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 조항인 비송사건 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헌상 청산인 선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 재판에 대한 불복 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 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17-289-53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자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 행위 당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불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지연 손해금 기산점 손해 발생 시점 및 그 판단 기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 행위 당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지연 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 행위로 인해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 행위 시가 위 손해의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와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불법 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을 이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 손해금은 그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피해자가 불법 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 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 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 행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 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현 시점까지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 행위 시부터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 배상이나 과소 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 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을 이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추어 지연 손해금도 그 기준 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불법 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을 이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 손해금은 그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 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 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 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 이자 공제 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 연금 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 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3. 불법 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 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 및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 후발 손해 판명 시점 이 경우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 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현가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되는지 여부. 적극 불법 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 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 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 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현가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18-301350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 유치권에도 적용된다.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 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둘째,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한 것은 상당하지 않다. 셋째,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 소멸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3.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승계 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 당사자 소송 제도와의 정합성, 승계 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자 2019마 6625 결정 사건명 가처분 2의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9.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7일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 이하 카목이라고 한다. 카목은 그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 퍼블릭 도메인,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갑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 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 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 방법은 그대로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갑이 위 영업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이 위 영업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카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203804 판결 사건명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20470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 운영 주체 또는 학교 교육의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을 규정하였고 제31조 제1항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8조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의 근거로 법인이나 사인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등을 설립, 경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11조 제2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제12조 즉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위와 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설립, 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 교육의 단계가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2. 미성년자인 학생도 학습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와 같은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인지 여부, 적극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범위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갑 학교 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갑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이 일방적, 전격적으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 등 자녀 교육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갑 법인 등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207967 판결 사건명 회사에 관한 소송 1. 과거의 법률 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 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 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인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어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성명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변경 후 청구는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임기 만료 후 을이 이사의 지위에서 갑 회사 또는 이해 관계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 등을 형성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현재 어떠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사 지위 확인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들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을에게 청구 취지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성명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심리나 성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을에게 과거 이사 지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211-85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 계약을 해지한 이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급.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 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6월 21일자 2021-753 결정 사건명 양수금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 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소급. 및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급.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 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